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10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불안 반응이 나타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반응이 나타나는 조건. 지난 시간에 그 메뚜기나 거머리가 타자의 차원을 인식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이어서 오늘 메뚜기나 거머리가 타자의 차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고 규정하려고 하는 이 주체는 우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전체적인 영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메뚜기나 거머리만 타자의 차원을 지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Selbstbewusstsein, 자기의식,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라 명명하라고 가르친 개념은 기만적인 가정이다.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 대타자죠. 그 대타자의 욕망, 대타자의 결여, 대타자의 질문, 대타자의 요구, 대타자의 욕망에 대해서 자기의식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식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타자의 차원에 대해서는 자기의식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 문장, 인식하는 주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기의식은, 인식의 주체를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자기의식은 환상에 불과하고 오류의 근원이다. 주체가 자신을 투명한 존재로 여기는 차원은 특정한 대상이 작용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특정 대상이 거울 단계가 경계에 지으려 하는 바로 그것, 즉 자신의 신체 이미지입니다. 거울상이죠. 거울상이에요. 이 거울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죠? 어린 주체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의 이 전체적인 어떤 게슈탈트가 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미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지수가 뜨는 이유는 왜 그러냐? 미지수에 대한 그 의혹이 뜨는 이유가 뭐냐면 그 대상 A는 거울상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 A라는 건 존재가 이 생을 출발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대상 A의 이면이 바로 불안이죠. 그런데 이 대상 A가, 어린 주체가 대상 A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각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에 있어요. 뭐 자기가 손가락이 있는지 발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Bewusstsein, 그 자기 의식, 이거를 처음으로 알려주는 게 거울상입니다. 거울상. 이 거울상이 뜰 때 비로소 이 자아, 아이에게 자아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의 이미지, 이게 자아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 이미지에 직면했을 때 주체는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대상과 마주한 것에 대해서 환희를 느낍니다. 이런 의식의 환상이 모든 형태의 인식으로 확장되는 것은 인식의 대상이 시각적 이미지와의 관계를 본떠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거울상을 내가 시각하면서 내 이미지를 구축했듯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시각을 통해서 그 대상의 이미지를 인식하면서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이 형태, 특징, 이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기의식이에요. 자기의식. 그러나 이런 그 상태에서는 비자, 즉 무의식적 주체는 소외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인식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불충분합니다. 사기치는 것이죠. 인식은 자기 오류, 자기 환상에 불과합니다. 대상이 출현하여 우리를 전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내던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무의식의 이거죠. 이게 바로 무의식의 그 배제죠. 무의식적 차원의 배제, 무의식 차원의 배제, 주체의 배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원은 경험 속에서 주어지며 경험 속에서 본원적인 것으로 따로 구분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 경험. 경험은 경험인데 자기 의식의 경험이 아니라 무의식 경험 속에서 주어지며 경험 속에서 본원적인 것으로 따로 구분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섬뜩한 언캐니의 차원이다. 운하임리히의 차원이다. 무의식의 차원. 배제된 비자의 차원, 주체의 차원은 섬뜩한 차원이다. 이 차원은 주체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인식에 투명하다고 간주되는 방식과는 결코 파악될 수 없다. 그 자기 의식의 그 투명한 인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실체와 맞서 싸울 때 주체는 흔들리고 주체가 어떤 인식 효과에 대해 갖는 이른바 본원적 관계 전체가 문제시 됩니다. 여기서 주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건 자죠. 자. 자. 그러니까 이 자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언케이니의 차원을 마주하게 될 때. 이 미지의 실체의 출현 때문에 이게 미지의 실체가 이 언캐니의 실체죠. 이게 이제 주체 차원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왜 어둠을 무서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둠, 밝음. 아이들이 밝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왜 어둠을 무서워할까요? 왜 엄마 아빠가 방에 같이 있으면 집에 같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는데 왜 혼자 있으면 무서워할까요? 이 경험을 좀 더 가설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봅시다. 이는 우리 자신의 형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형태가 지금 자아 차원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거울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죠. 거울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데 자기에게 드러나지 않은 어떤 섬뜩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불안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가 신체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주어진, 즉 우리 존재에 대한 원초적 투자로부터 빠져나가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안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고 존재에 대한 원초적 투자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언캐니의 차원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미지화되지 않은 신체의 잔여물 나머지, 이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미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화돼서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안전하고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미지화되지 않는 신체의 잔여물, 이 언캐니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언캐니, 나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직면하게 될 때 주체는 불안해지는 것이죠. 어둠은 바로 그걸 갖다가 이 섬뜩한 차원을 갖다가 그 자극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게. 존재의 섬뜩한 차원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 무서워지는 것이죠. 이 나머지가 결핍을 위한 자리에 자신을 느끼게 하도록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우회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거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후로도 표식화될 수 없는, 이미지화, 표상화될 수 없는 표식화된다는 것은 표상화, 이미지화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섬뜩함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나타나고 불안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특정한 표식의 실패야말로 불안의 한 차원입니다. 상징화의 실패, 불안의 차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징화는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이미지화, 표상화라는 얘기죠. 표상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징화의 의미는 언어적인 상징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언어로 이루어지는, 기표로 이루어지는 상징화인데, 이 어린아이는 기표로 이 상징화가 안 되니까 표상으로, 이미지로 상징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넓은 의미의 상징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불안이 드러나는 거예요. 커트 골드슈타인은 불안에 대해 말할 때 매우 적절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관심을 두고 추적하는 이 체험, 이 병변 현상의 전체 현상화, 이것은 어떻게 서술되는 것일까요? 예, 이 체험이라는 것은 자아의 체험에서 자아의 거울상 이미지와 그에 준하는 어떤 그 자기 의식의 체험에서 미끄러지는 또는 배제된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섬뜩한 체험. 이건 어떻게 서술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기체가 모든 관계적 효과에서 전체성으로 작동한다는 전제 위에 서술됩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응은 유기체 전체의 반응을 암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두 개의 용어, 즉 파국적 반응과 그 현상적 장 안에서의 불안 현상의 표식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이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파국적 반응, 또 하나는 불안 현상의 표식화. 예, 이 상징화, 표상화가 안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주체가 나타내는 반응은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 이 상징화되지 않고 이미지화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주체의 반응은 이렇게 유기체 전체의 반응을 암시하는데 그건 파국적 반응과 불안 현상 표식화로 둘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당혹 반응 그리고 불안 반응. 여기서 이제 그 파국 반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당혹 반응이에요. 당혹 반응, 락강 용어로 말하면. 그리고 불안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당혹 반응을 통해서 주체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부딪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 의심할 여지 없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사실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기력한 거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결핍이 없는 주체가 거울상 자가 힐프로스히카이트 이게 어디 도움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고립무원되어 있는 것이 고립무원. 고립무원 이건 어디서 도움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 외톨이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것이죠. 이런 느낌이죠. 힐프로세이카이트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의 상황에 직면해서 보이는 그런 반응 방식과 결코 낯설지 않다, 다르지 않다 이거죠. 예, 이게 이제 당혹 반응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골드슈타인이 얘기하는 파국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불안 반응이지. 불안 반응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결핍이 주체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검사라고 했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 속에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거.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경험에서 이를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불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체가 현실 경험 속에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돼요. 결핍이 좀 제한되어야 돼요.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이 불안 반응이 나타난다. 이 제한 덕분에 그 공백이 객관적인 장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장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인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안이 인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이 인식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라쿠나, 공백 또는 더 깊은 의미로 말하자면 바니타스죠. 텅빔이죠. 이러한 결핍의 제한 덕분에 그 결핍의 공백이 객관적인 장, 의식 차원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형태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결핍은 불안의 원천이 됩니다. 긍정적인 형태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결핍. 단 두 번째 조건으로 주체 앞에는 골드슈타인 또는 그의 연구소에 누군가와 같은 인물이 있어서 그를 조직적인 검사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 빠뜨려지면 안 됩니다. 결핍의 장은 질문의 효과 아래 생성됩니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결핍의 장은 질문의 효과 아래에서 생성됩니다. 누구의 질문일까요? 대타자의 질문이죠. 대타자가 질문할 때 그때 이제 불안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핍의 장은
대타자의 질문의 효과 아래에서 결핍의 장이 드러나고 그 결핍의 장이 드러날 때 주체는 불안 반응을 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미 벗어났다고 여겨지는 고대의 어둠 속으로 내던져진 그 경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벗어났다고 해결됐다고 여겨지는 고대의 어둠, 이게 뭐죠? 트라우마죠. 그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험은 여전히 우리를 그 시대와 연결시키는 어떤 필연성을 드러내며 여전히 현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트라우마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이지만 현재의 경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황만 갖춰지면 그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는 이 경험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악몽이라는 경험입니다. 말한다는 자체가 아주 불쾌함이죠. 존스의 악몽에 관하여라는 작품은 비할 데 없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악몽의 근본적인 현상, 그 본질적 차원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악몽의 불안은 엄밀히 말해 타자의 향유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 악몽이 주는 불안은 엄밀히 말해서 타자의 향유로 체험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 타자는 외래적인 향유에 불투명한 무게를 지닌 채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존재로 그 향유 아래에서 당신을 짓밟습니다. 질문하면서 향유하는 거예요. 대타자가 주체에게 질문하면서 자기는 향유하는 것이죠. 마치 수수께끼로 질문하면서 향유하는 스핑크스처럼 말이죠. 향유로 무게를 지닌 존재가 동시에 질문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게 대타자의 위상이죠. 이제 제가 제시한 정의들을 근거로 그 정의들을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시험해봐야만 하게 됩니다. 대타자의 위상이라는 것은 주체에게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요구하는 존재. 디맨드. 요구하는 존재. 너 그것 가지고 되겠어? 네가 진짜 그쪽으로 가는 게 네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요구하는 존재.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무게를 느끼게 하는 존재. 이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존재. 이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질문을 받을 때 그건 대타자의 차원입니다. 대타자는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는 위상이에요. 그러면서 향유로 자신은 향유하지만 무게를 지닌 존재. 향유하지만 이 주체에게 무게를 던지는 존재.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의 대상을 분별할 때 그 욕망의 대상이 내 환상을 자극하고 내 말초신경, 표피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나에게 욕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 인생에 또는 나의 존재적인 어떤 무게감을 느끼게 하고 어떤 그 중압감을 느끼게 하고 어떤 고민을 만들어내고 의심을 만들어내고 본질을 캐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욕망은 횡단해야 될 대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대상은 뭡니까? 대타자의 질문을 통해 나의 결여와 연결되면서 거기서 그 결여에서 부터 출발하는 인생에 대한 질문, 존재에 대한 질문, 나 자신의 질문. 그러니까 대타자가 나에게 질문한 것이 이제 내가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전환돼야 돼요. 대타자가 나에게 질문한 것이 요구하는 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요구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전환돼야 되죠. 어디에 근거해서 자신의 결여에 근거해서 그렇게 될 때 대타자의 욕망이 비틀기가 되면서 주체적인 욕망으로 변환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욕망의 변증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는 것, 대타자에 의해서 질문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질문은 제가 요구의 차원, 질문의 차원이라고 부른 것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구라고 부르는 거, 요구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호명이죠. 이게 절대자, 신의 부르심입니다. 신의 부르심, 콜링.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의 콜링. 여기에 내가 주체적으로 응답할 때 그게 소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이 되는 거죠. 소명도 이제 콜링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대타자의 요구예요. 대타자의 요구라 부르는 것, 즉 본능적이라고 주장되는 요구. 이것은 원초적인 형태의 축소된 버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는 이걸 쓰면 안 되겠네요. 여기다 이걸 쓰면 안 되겠어요. 여기다가 써야겠어요. 이게 이제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콜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요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원초적인 형태, 즉 원초적인 형태의 요구의 차원의 축소된 버전에 불과하다. 아바타에 불과하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주체적이라 불릴 수 있는 하나의 경험과 그것이 가장 폐쇄된 형태로 제시되는 질문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는 수수께끼입니다. 즉 불투명하게 제시되는 기표 형식으로 기표는 형식입니다. 거기에 기의를 담는 것은 주체의 몫이죠. 그래서 폐쇄된 형태로 제시되는 질문이에요. 명확한 형태로 제시되는 질문이 아니라 애매한 형태로. 폐쇄됐다는 의미는 이건 애매하다는 얘기죠. 애매한 형태로 주어지는 질문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겠다 이거죠. 대타자의 질문입니다. 오늘 불안 반응이 나타날 때 이것은 불안이 그 결핍의 차원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결핍되어 있다. 내가 부족하다. 나에게 뭔가 엉캐니한 부분이 있구나.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현상적인 차원이 드러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질문. 결핍의 장은 대타자의 질문의 효과 아래서 생성된다. 대타자의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대타자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타자의 질문. 여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 대타자의 질문을 내가 경험해내느냐. 이게 이제 주체에게 이게 말하자면 과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불안이 나타나는 조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